베이징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중국 주요 대학 외국어 선택 통계, 비조선족 학생 한국어 수강 비율 3년간 220% 급증. 중국 교육부 내부 보고서엔 이런 문장이 있었죠. 실용성 검증 완료, 확대 검토 필요. 그런데 이건 한류 팬덤이 아니었습니다. 공학 경영 연구 과정에서 한국어가 작업 언어로 채택되기 시작한 겁니다. 영어 하나면 충분하다던 그들의 20년 원칙이 흔들렸습니다. 세계 언어 시장이 요동쳤고 일본이 긴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중국 비조선족이 한국어를 선택한 이후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중국 고등교육 언어정책 분석가입니다. 베이징 소재정책연구원에서 12년째 외국어 교육 흐름을 추적해왔죠. 제 책상 위엔 늘 같은 결론이 쌓였습니다. 중국에서 영어 외 언어는 특수 목적이 명확할 때만 선택된다. 2019년 가을, 저는 상하이 푸단대학 언어정책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발표자는 교육부 산하 언어자원국 부국장이었어요. 그의 슬라이드 첫 장엔 이런 문장이 떴습니다. 중국 대학생의 외국어 선택은 실용 우선, 문화 소비는 부차적 요인. 회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한 얘기였으니까요. 중국 한족 학생들에게 외국어는 도구였습니다. 학술 논문 접근, 국제 프로젝트 참여, 취업 경쟁력 확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택되지 않았어요. 그는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2018년 기준 중국 4년제 대학 외국어 전공 분포. 영어 78.4%, 일본어 9.2%, 러시아어 4.1%, 프랑스어 3.3%, 독일어 2.8%, 스페인어 1.6%, 한국어는 0.6%였죠. 한국어 수강생 대부분은 조선족이거나 한류 문화 소비층입니다. 한족 주류 학생의 전공 선택엔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조선족은 언어 유지 목적으로, 일부 한류팬은 취미로 한국어를 배웠죠. 하지만 공학경영자연과학 전공 한족 학생이 한국어를 선택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영어로 충분했으니까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연구 과제는 중국 대학 외국어 정책의 효율화 방안이었어요. 결론은 뻔했죠. 영어 집중 투자 유지, 소수 언어는 특수 목적 과정으로 한정. 이 구조는 수십 년간 작동해왔고 앞으로도 바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봄, 제 책상 위로 이상한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칭화대학 공과대학 부설국제협력센터 내부 문서였죠. 제목엔 비조선족 학생 한국어 선택 사례 증가 현황이라 적혀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엔 숫자가 있었어요. 2019년 2학기 대비 2020년 1학기 한국어 수강 신청 인원 41명에서 73명으로 증가. 증갑은 32명 중 조선족은 3명, 나머지 29명은 한족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죠. 일시적 현상이겠지. 한류 드라마라도 유행했나. 하지만 보고서 3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수강 사유 조사 결과 응답자 89%가 연구, 자료 접근 및 공동 프로젝트 참여를 이유로 제시. 문화 소비 목적은 11%.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칭화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데이터, 정확한 겁니까? 네. 학사 시스템에서 직접 추출했습니다. 수강 신청 시 사유 기재란이 있거든요. 어떤 학과 학생들입니까? 전자공학 23명, 경영학 18명, 재료공학 12명, 컴퓨터공학 9명. 나머지는 기계화학 쪽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한류 팬덤층이 아니었어요. 중국 최고 공대 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한 겁니다. 연구와 취업을 위해서요. 그 학생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한국 기업 인턴십 준비 중이거나 한국 대학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SK 같은 곳이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하늘은 흐렸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복잡했죠. 20년간 유지되던 원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어 하나로 충분하다던 구조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2020년 여름, 저는 더 많은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칭화대만의 현상인지, 다른 대학도 같은지 확인해야 했어요. 교육부 산하 고등교육평가센터에 협조 공문을 보냈죠. 3주 후, 회신이 왔습니다. 첨부 파일은 베이징대, 저장대, 난징대, 화중과기대 등 주요 대학 8곳의 외국어 수강 현황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죠. 베이징대 2020년 1학기 한국어 수강생 112명, 전년 대비 68% 증가, 저장대 89명, 94% 증가, 난징대 67명, 73% 증가, 8개 대학 전체 평균 증가율은 81%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학과 분포였어요. 인문대나 외국어대가 아니었습니다. 공과대 42%, 경영대 31%, 자연과학대 18%, 인문사회 9%. 이공계가 압도적이었죠. 저는 즉시 베이징대 언어교육센터 주임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 교수로 20년간 외국어 교육 과정을 설계해온 사람이었어요. 주임님, 이 숫자들 확인하셨습니까? 네, 저희도 당황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어 강좌는 폐강 위기였거든요. 왜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학생들이 직접 요구했습니다. 2019년 말부터 한국어 강좌 증설 청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시했죠. 그런데 신청자가 계속 늘더군요. 어떤 이유로 배우겠다고 합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기업 취업. 둘째, 한국 대학과의 공동 연구. 셋째, 한국어로 작성된 기술 문서 접근. 저는 세 번째 이유에 주목했습니다. 기술 문서요? 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 최신 연구, 자료 중 상당수가 한국어로만 공개된다고 하더군요. 영어 번역본이 나오려면 6개월에서 1년 걸린다면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문화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시간 경쟁이었죠. 6개월.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언어 장벽을 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상부에 보고서를 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쓸지 고민이었어요. 한국어가 중국 대학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쓰면 제20년 연구가 부정되는 겁니다. 그해 9월, 저는 교육부 정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국어 교육 방향이었죠. 발표자는 외국어 교육지도위원회 부주임이었어요. 현재 중국 대학의 외국어 교육은 영어 중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이며 검증된 구조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부주임님, 최근 일부 대학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어 말씀이신가요? 그건 한류 열풍 때문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대 학생들이 연구와 취업을 위해 선택하고 있습니다. 부주임이 미소 지었습니다. 분석가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입니까? 전체 외국어 학습자 중 한국어 비중은 여전히 1% 미만입니다. 일시적 현상으로 보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죠. 반박할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지방대학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광저우 한안이공대 전자공학과 교수였어요. 분석가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학교도 지난 학기 한국어 강좌를 신설했어요. 학생 62명이 신청했습니다. 전부 공대생이었죠. 이유가 뭡니까? 광둥성 내한국전자 기업이 30곳 넘습니다. 학생들이 인턴 지원하려면 한국어가 필수라고 하더군요. 영어만으론 안 된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베이징 상하이만의 현상이 아니었어요. 광저우, 선전, 청두, 우한, 한국 기업이 밀집한 도시마다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중국 내 한국 기업 현황을 검색했습니다. 2020년 기준 중국 내 한국 기업 수는 약 2만 3천 개. 제조업, 전자학, 서비스업 전 분야에 분포되어 있었죠. 그중 상당수가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엔 이런 문구가 반복됐어요. 한국어 가능자 우대, 한국어 업무 소통 필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어두웠죠. 영어 하나로 충분하다던 시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먼저 움직였고, 학생들이 따라갔고, 대학이 뒤늦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변화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초,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교육부가 2021년 대학 외국어 교육 현황 분석을 요청했거든요. 마감은 3월 말이었죠. 저는 전국 대학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상위권 대학만이 아니라 지방 대학까지 포함했어요. 총 127개 대학을 표본으로 잡았죠. 2월 중순, 첫 번째 집계가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2020년 2학기 기준 127개 대학 한국어 수강생 총 8,340명.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 그중 비조선족 학생 비율은 72%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지역 분포였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가 아니었어요. 산둥성 칭다오 187명, 야오닝성 다롄 156명, 장수성 수저우 142명, 텐진 129명. 한국 기업이 밀집한 이선 도시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칭다오 대학 교무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는 30대의 여성 직원이었어요.
한국어 강좌 신청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도 예상 못했습니다. 작년 2학기 정원이 60명이었는데 신청자가 187명이었거든요. 할 수 없이 3개 분반으로 늘렸습니다. 어떤 학생들입니까? 대부분 공대생이에요. 기계공학, 화학공학, 전기전자 쪽이죠. 칭다오엔 한국 제조업체가 많잖아요. 학생들이 졸업 전에 인턴십 하려면 한국어가 필요하대요. 대학 측에서 강좌를 늘릴 계획입니까? 이미 늘렸습니다. 올해 1학기엔 5개 분반으로 확대했어요. 그래도 대기자가 40명 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른 도시들도 확인했습니다. 다련, 수저우, 텐진, 옌타이 모두 같은 상황이었어요. 대학이 학생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3월, 저는 상하이로 출장을 갔습니다. 상하이 교통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열린 산학협력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주제는 외국 기업과의 인재 교류였어요. 발표자 중 한 명이 LG전자 중국 인사 담당 이사였습니다. 40대 중반 한국인이었죠. 그는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LG전자 중국 법인은 매년 약 300명의 현지 인력을 채용합니다. 그중 80%가 중국 대학 출신이죠. 하지만 최근 3년간 채용 경쟁률이 급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어 구사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18년엔 지원자 중 한국어 가능자가 12%였어요. 2020년엔 34%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4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 학생들, 어디서 한국어를 배웁니까? 대부분 대학 강좌입니다. 일부는 민간 학원을 다니기도 하죠. 작년부터 상하이에 한국어 전문 학원이 12곳 새로 생겼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는 그 이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학생과 안 배운 학생, 업무 차이가 있습니까? 큽니다. 한국 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거든요. 기술 문서도 바로 읽고 화상회의도 통역 없이 진행합니다. 업무 속도가 30% 이상 빠릅니다. 그럼 채용 시 한국어를 필수로 요구합니까? 아직은 우대사항입니다. 하지만 2년 내로 필수 조건으로 바뀔 겁니다. 삼성이나 SK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중국 내 주요 한국 기업 채용 공고를 검색했죠.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전부 한국어 가능자 우대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란엔 중국 학생들의 질문이 가득했어요. 한국어 토픽 몇 급이 필요합니까? 대학 한국어 강좌만으로 충분합니까? 한국어 배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였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학이 아니라 시장이 이들을 이끌고 있었죠. 4월 초,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키보드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었죠. 한국어 학습 증가 현황이라고 쓰면 일시적 현상처럼 보입니다. 한국어 교육 수요 급증이라고 쓰면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0년간 제가 세운 결론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영어 하나로 충분하다던 원칙, 소수 언어는 특수 목적으로만 필요하다던 확신. 그 모든 게 학생들의 선택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입력했어요. 중국 대학 한국어 교육 수요, 변화 및 정책 검토 필요성. 마침표를 찍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21년 6월 제 보고서가 교육부 내부 회람을 돌았습니다. 반응은 조용했어요.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죠. 추이 관찰 필요라는 한 줄 코멘트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실망했지만 예상한 결과였어요. 중국 교육 정책은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몇 년간의 데이터 축적 없이 큰 변화를 주진 않죠. 하지만 그해 9월 예상 밖의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보고서 하나를 발표했어요. 제목은 동아시아 언어 교육 다양성 지수였습니다. 아시아 15개국 대학의 외국어 교육 현황을 비교 분석한 자료였죠. 저는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143페이지짜리 영문 보고서였어요. 그중 중국 관련 부분은 37페이지부터였죠.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학의 외국어 교육은 영어 편중도가 78.4%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다. 이는 단기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나 장기 언어 다양성 측면에서는 취약성을 보인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비판적 논조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단에서 보고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2020년 이후 중국 일부 대학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시장 수요 기반의 자발적 선택으로 정책 주도가 아닌 학생 주도 변화로 분류된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베트남에선 관측되지 않았으며 중국 고등교육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유네스코가 중국 대학의 한국어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비교 데이터였어요. 보고서는 일본과 중국의 외국어 교육을 대조했습니다. 일본 대학의 경우 한국어 학습자 비율이 2018년 4.2%에서 2020년 4.6%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반면 중국은 0.6%에서 1.8%로 3배 증가했다. 이는 중국 대학생들이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 통계가 아니었어요. 국제 비교 속에서 중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였죠. 그날 오후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교육부 국제협력사 과장이었어요. 분석가님, 유네스코 보고서 보셨습니까? 네, 방금 읽었습니다.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중국 교육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요. 어떻게 활용한다는 겁니까? 다음 달 한중일 교육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국의 언어 교육 다양성 확대 노력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분석가님이 자료 준비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추이 관찰이라던 정부가 이제 이걸 외교 카드로 쓰려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알아서 선택한 거죠. 그게 더 좋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장 주도라는 점이 중요해요. 중국 교육이 학생 수요에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증거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건 예상 못한 전개였어요. 10월 초, 저는 한중일 교육장관 회의 준비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중국 대학 외국어 교육의 다양성 확대 사례였죠. 그리고 10월 22일,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회의장 뒤편에 앉아 발표를 지켜봤어요. 중국 교육부 부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중국 대학생들은 스스로 학습 언어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어 학습자는 전년 대비 143% 증가했으며 이는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수요를 존중하고 지원합니다. 일본 측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장이었어요. 중국의 한국어 학습자 증가는 흥미롭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중국만큼 높지 않습니다. 어떤 정책적 지원이 있습니까? 중국 부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특별한 정책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면 대학이 강좌를 개설하는 구조입니다. 시장 수요가 공급을 이끕니다. 한국 측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교육부 국제교육협력 담당관이었죠. 한국어 학습자 증가는 양국 교육 교류에 긍정적입니다. 한국 정부도 중국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다. 교재 지원, 교수 파견, 온라인 강좌 공동 개발 등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적 협력 의제로 확장되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한국 측 담당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40대 후반 남성이었어요. 분석가님이시죠? 자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시네요. 당연하죠. 중국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건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교재 지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한국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표준 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합니다. 중국 주요 대학 50곳을 1차 대상으로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까지 가세한 겁니다. 학생 수요로 시작된 변화가 대학 공급 확대를 거쳐 국제협력 의제로 진화하고 있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이 지나갔죠.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2022년 1월, 저는 새해 첫 업무로 2021년 전체 데이터를 집계했습니다. 전국대학 외국어 수강 현황 최종 보고서였어요. 마감은 2월 초였죠. 데이터는 1월 중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2021년 전체 중국 대학 한국어 수강생 14,720명. 전년 대비 176% 증가. 비조선족 비율 79%.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어요. 1년 사이 학습자가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역 확산이었습니다. 2020년엔 주로 1선, 2선 도시에 집중됐어요. 하지만 2021년엔 3선 도시까지 퍼졌습니다. 스촨성 청도 203명, 후베이성 우한 187명,
산시성 시암 164명, 허난성 정저우 142명. 저는 청도대학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외국어학원 부원장이 받았어요. 부원장님, 청도에서 왜 갑자기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난 겁니까? 삼성이죠. 작년에 청도에 반도체 공장 증설한 거 아십니까? 채용 규모가 800명이었어요. 그중 절반이 현지 인력입니다. 학생들이 그걸 노리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대학에서 강좌를 신설했습니까? 2학기 만에 3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수요를 못 따라가요. 민간 학원이 5곳 생겼고 온라인 강좌도 인기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른 도시도 확인했습니다. 무안엔 현대자동차 공장이, 시안엔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정저우엔 포스코 철강 공장이 있었어요. 모두 대규모 채용을 진행 중이었죠.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들어오면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대학과 학원이 강좌를 늘리는 구조. 이건 정책이 아니었어요. 시장 메커니즘이었습니다. 2월 초 저는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중국대학 한국어 교육 급증 현상 분석 및 대응 방안이었어요. 일주일 후 교육부에서 긴급 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주제는 외국어 교육 정책 재검토였죠. 저는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갔습니다. 회의실엔 교육부 고등교육사 사장, 외국어 교육지도위원회 주임, 그리고 베이징대 칭화대 푸단대 외국어학원 원장들이 앉아 있었어요.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분석가님 보고서 읽었습니다. 숫자가 놀랍군요.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현상입니까? 지속 가능합니다. 아니, 이미 구조화됐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첫째, 공급 인프라가 구축됐습니다. 2021년 기준 중국 대학 중 한국어 강좌 개설 대학은 247곳, 2019년 대비 3.2배 증가했습니다. 민간 학원까지 포함하면 공급처가 400곳을 넘습니다. 베이징대 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수요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수요가 사라지면 공급도 줄어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사라질 징후가 없습니다. 둘째 근거를 보시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중국 내 한국 기업 수 2019년 2만 3천 개에서 2021년 2만 7천 개로 증가. 매년 평균 2천 개씩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현지 채용 규모는 연간 약 15만 명. 그중 한국어 가능자 우대 비율은 68%입니다. 사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이 철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수 가능성은 낮습니다. 셋째 근거입니다.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그래프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액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23% 증가.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 투자는 41%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기 투자가 아닙니다.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들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넷째, 학생들의 투자 회수율입니다. 한국어를 배운 학생과 안 배운 학생의 취업률 차이. 평균 18%포인트. 초봉 차이는 평균 연봉 기준 1만 2천 위안입니다. 학생들은 합리적 선택을 한 겁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째,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확대. 둘째, 표준 교재 개발 및 보급. 셋째, 한국 대학과의 교육 협력 체계 구축. 외국어 교육지도위원회 주임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영어 다음 제2외국어로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이미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선택했고, 시장이 검증했고,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인정 여부가 아니라 질 관리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사장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검토팀을 꾸리겠습니다. 분석가님이 팀장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론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2월에 베이징은 추웠죠.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20년간 제가 믿었던 원칙을 제 손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영어 하나로 충분하다던 확신, 소수 언어는 부차적이라던 믿음. 그 모든 게 틀렸습니다. 아니, 시대가 바뀐 겁니다. 저는 눈 내리는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이제 시작이다. 2022년 3월, 저는 정책 검토팀을 꾸렸습니다. 팀원은 7명이었어요. 교육부 담당관 2명, 대학 교수 3명, 언어정책연구원 2명. 첫 회의는 3월 15일이었죠. 저는 회의실에서 과제를 분배했습니다. 6월까지 한국어 교육 표준안을 완성합니다. 교원 자격, 교재 기준,
평가 체계까지 전부 포함해야 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예상 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긴급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제목은 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급증이 일본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저는 일본어 번역본을 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1년 기준 중국 대학 일본어 학습자 수 8만 3천 명. 전년 대비 2.1% 감소. 반면 한국어 학습자는 176% 증가. 이는 중국 학생들의 언어 선택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칭다오 다련 텐진 등 한국 기업 밀집 지역에서 일본어 수강생이 감소했다. 칭다오대 일본어 수강생은 2019년 342명에서 2021년 287명으로 16% 감소. 같은 기간 한국어 수강생은 41명에서 187명으로 증가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긴장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일본의 최대 유학생 송출국이며 일본어 학습은 양국 관계의 기초다. 한국어의 급부상은 장기적으로 일본의 대중국 소프트파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 말미엔 대응 방안이 있었습니다. 일본어 교육 지원 확대, 장학금 증액, 기업 채용 시 일본어 인센티브 강화.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4월 초, 더 놀라운 뉴스가 터졌습니다. 베이징 주재일본 대사관이 중국 교육부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한 겁니다. 중일 대학 간 일본어 교육 협력 강화 방안이었어요. 제안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 주요 대학 100곳에 일본어 교재를 무상 지원하고 일본어 교원 300명을 파견하며 우수 학생에게 연간 1,000명 규모 장학금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죠. 예산 규모는 연간 50억 엔, 약 2억 8천만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교육부 국제협력사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 제안 받아들입니까?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일본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한 대학에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어는요? 한국도 비슷한 제안을 준비 중입니다. 경쟁 구도가 됐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어 교육이 외교 경쟁의 전장이 된 겁니다. 그해 5월 베이징에서 한중일 교육 실무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중국 측 대표단에 포함됐어요. 회의 주제는 동아시아 언어 교육 협력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과 일본의 경쟁 무대였죠. 일본 측 대표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과장이었어요. 일본은 중국과 70년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일본어 교육은 이 관계의 토대입니다. 우리는 중국 대학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지원 항목이 나열됐습니다. 교재, 교원, 장학금, 교환학생, 취업 연계, 총 15개 항목이었죠. 한국 측 대표가 발표에 나섰습니다.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이었어요. 한국도 중국과의 교육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 증가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 계획이었어요. 항목 수는 18개. 일본보다 3개 더 많았죠. 예산 규모는 연간 600억 원, 약 3억 위안. 일본보다 약간 더 컸습니다. 저는 양측 자료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이 더 공격적이었어요. 온라인 강좌 무료 제공, K-팝 콘텐츠 활용 교재, 한국 기업 채용 박람회 직접 연계. 학생들의 실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휴식 시간, 저는 복도에서 일본 측 과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50대 중반 남성이었어요. 분석가님, 중국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양쪽 다 환영합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우리 방침이니까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지원하긴 어렵겠죠. 시장이 결정할 겁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자원이 갈 거예요. 그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한국어가 계속 늘어난다는 건가요? 아마도요. 한국 기업 채용 수요가 일본보다 크니까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 기업도 채용합니다. 연간 3만 명 이상이죠. 하지만 대부분 일본 현지 채용입니다. 학생들은 중국에 남고 싶어 해요. 한국 기업은 중국 현지 채용이 많습니다. 연간 15만 명이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일본이 당황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중국에서 제1외국어 자리를 지켜온 일본어가 한국어에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6월 초 중국 교육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교육 지원을 모두 수용한다. 단,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이건 사실상 시장 경쟁을 허용한 겁니다.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학생 수요가 승자를 정하도록 만든 거죠. 발표 일주일 후 일본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중국 대학에서 일본어 위기,
한국어에 밀리는 일본어 교육 같은 제목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기사들을 스크랩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공유했죠. 보세요. 이게 우리가 만든 변화입니다. 2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제 일본이 우리를 따라잡으려 필사적입니다. 팀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분석가님, 우리가 일본을 이긴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긴 겁니다. 학생들이 자기 미래를 위해 합리적 선택을 했고, 우리는 그걸 따라간 것뿐이에요. 2022년 9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전국대학의 외국어 수강 신청 데이터를 받았어요. 8월 말 집계 기준이었죠. 파일을 열자마자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한국어 수강 신청자 21,840명. 6개월 전보다 48% 더 늘었어요. 일본어는 79,200명.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학과 분포였어요. 한국어 수강생 중 공대생 비율이 47%로 올랐습니다. 경영대 29%, 자연과학대 16%, 인문사회는 8%에 불과했죠.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이공계 언어가 됐구나. 그날 오후, 저는 베이징대 외국어학원 원장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60대 초반 교수였어요. 30년간 일본어 교육에 헌신한 사람이었죠. 분석가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시간 괜찮으십니까? 네. 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학원 일본어학과 교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일본어학과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했습니다. 80명 정원에 62명만 지원했어요. 베이징대 역사상 처음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원장이 계속 말했어요. 반면 한국어학과는 정원 60명에 214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3.6대 1이에요. 교수들이 충격받았습니다. 특히 나이 든 교수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더군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일본어가 중국에서 100년 넘게 자리 잡았잖아요. 하지만 이젠 현실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학생들이 더 이상 과거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미래 취업을, 연봉을, 경력을 봅니다. 일본어는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한국어는 현재 가치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본어의 위기가 아닙니다. 중국 교육이 시장 수요에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일본어는 어떻게 됩니까? 투소되지만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학술 연구, 문화 교류, 역사 분야에선 여전히 필요하니까요. 다만 대중적 선택에서 밀려날 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10월 중순, 저는 도쿄 출장을 갔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초청이었어요. 주제는 중일 언어 교육 협력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 측의 상황 파악이었죠. 도쿄 가스미가세키 청사 회의실. 저는 일본 측 관계자 12명과 마주 앉았습니다.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장이 입을 열었어요. 분석가님,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가 급증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기업의 중국 현지 채용 규모. 둘째, 한국 기술 자료의 접근성. 셋째, 학습 난이도, 대비 실용성. 학습 난이도요? 네.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는 일본어보다 배우기 쉽다고 합니다. 한자 병용이 없고 문법이 단순하며 발음 체계가 명확하다고 하더군요. 국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일본어가 더 어렵다는 겁니까? 중국 학생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동시에 배워야 하고 경어 체계가 복잡하죠. 한국어는 한글 하나만 익히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과장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교재를 개선하고 교원을 더 파견하면 상황이 바뀝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교육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 수요의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연간 15만 명을 채용하는 한 학생들은 한국어를 선택할 겁니다. 일본 기업도 채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본 현지 채용이잖아요. 학생들은 중국에 남고 싶어 합니다. 가족도 있고 생활 기반도 있으니까요. 국장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까?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중국 현지 채용을 늘리고 중국 대학과의 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어가 필요한 실질적 기회를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그건 문부과학성이 아니라 경제산업성의 영역이죠. 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일본 측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일본 과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 후반 남성이었어요. 분석가님, 솔직히 물어봐도 됩니까? 네. 일본어가 한국어에게 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경쟁이 아닙니다. 시대 변화입니다. 20년 전엔 일본이 중국의 최대 투자국이었어요. 지금은 한국 기업의 비중이 더 큽니다. 언어 교육은 경제를 따라갑니다. 일본어가 진 게 아니라 한국어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쿄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위협이 아니라 현실로. 11월 초 중국 교육부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학 외국어 교육 다양화 지원 방안이었어요. 핵심은 이거였죠. 각 대학은 학생 수요에 따라 제2외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모든 언어를 동등하게 지원한다. 동등 지원. 이건 사실상 한국어를 일본어와 같은 위상으로 인정한 겁니다. 저는 정책 발표문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 저는 한국어를 소수 언어로 분류했어요. 이제 한국어는 주요 외국어가 됐습니다. 2023년 봄, 저는 3년간의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보고서 제목은 중국 대학 외국어 교육 구조 변화 연구 2019년에서 2023이었어요. 32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죠. 3월 말 교육부 장관 주재 정책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선정됐어요. 베이징 교육부 대회의실. 참석자는 50명이었습니다. 각 부처 국장급 이상이었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중국 대학 한국어 학습자는 3,200명에서 32,4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0배입니다. 같은 기간 일본어 학습자는 85,000명에서 74,0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 변화는 3단계로 진행됐습니다. 첫째, 학생 주도 선택. 둘째, 시장 검증. 셋째, 정책 수용. 정부는 개입하지 않았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됐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3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첫째, 학생 취업률 개선. 한국어 학습자의 졸업 6개월 내 취업률은 87%, 비학습자는 69%입니다. 둘째, 산학협력 강화. 한국 기업과 중국 대학 간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2019년 320건에서 2022년 124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셋째, 국제협력 다변화. 중국 교육이 미국 유럽 중심에서 동아시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것입니다. 한국어 학습자는 연간 1015% 증가율을 유지하고 5년 후엔 약 6만 명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어는 6만 5천 명 수준을 유지할 겁니다. 둘이 비슷해진다는 겁니까? 네. 하지만 구조는 다릅니다. 일본어는 인문역사문화 중심, 한국어는 이공경영산업 중심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분화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외교부 아시아국 국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 외교관이었어요. 분석가님, 한중 관계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언어는 관계의 온도계입니다. 3만 명 이상의 중국 학생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실용적 수준으로 전환됐다는 뜻입니다. 실용적이라는 게 뭡니까? 문화 소비를 넘어선 경제협력입니다. 이 학생들은 졸업 후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한국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양국 간과교 역할을 합니다. 이건 정부가 만들 수 없는 민간 네트워크예요. 국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한중 관계가 좋아진다는 겁니까?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안정됩니다. 정치는 변동이 크지만 경제와 교육은 관성이 있거든요. 언어를 배운 세대는 쉽게 등을 돌리지 않아요. 5월 초, 저는 서울 출장을 갔습니다. 한국교육부와 국립국어원 초청이었어요. 주제는 한국어 교육 협력 확대 방안이었죠. 서울 광화문 교육부 청사. 저는 한국 측 관계자 15명과 회의했습니다. 국립국어원 원장이 자료를 펼쳤어요. 중국은 이제 한국어 학습자 세계 1위 국가입니다. 2022년 기준 3만 2천 명으로 미국 2만 8천 명을 추월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3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을 중국 주요 도시 30곳으로 확대. 둘째, 온라인 한국어 강좌 플랫폼 공동 개발. 셋째,
한국 대학 중국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 저는 메모했습니다. 토픽 확대는 환영합니다. 현재 베이징 상하이 등 8개 도시만 가능한데 학생들이 원정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온라인 강좌는요? 좋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터넷 규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 서버에 미러 사이트를 만들거나 중국 대학 플랫폼과 제휴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교환학생은요? 이것도 환영합니다. 다만 비자 절차를 간소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한국 비자 발급에 평균 3주 걸리는데 학생들이 학기 일정 맞추기 어려워합니다. 국어원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2025년까지 중국 한국어 학습자 5만 명 돌파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5월에 서울은 쾌청했어요. 광화문 내거리를 지나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3년 전 나는 한국어를 소수 언어로 봤다. 이제 한국은 중국 학생들에게 기회의 언어가 됐다. 6월 말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기반으로 2023-2027 외국어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했어요.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영어 중심 체계를 유지하되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제2외국어 주요 언어군으로 지정한다. 각 대학은 지역 산업 특성과 학생 수요에 따라 제2외국어를 선택하고 정부는 교원 교재 평가 체계를 지원한다. 저는 문서를 읽으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20년간 유지되던 영어 단일 구조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끈 건 정부가 아니라 학생들이었어요. 8월 말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칭화대학을 방문했어요. 한국어 강의실을 참관하기 위해서였죠. 강의실엔 학생 4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공대생이었어요. 교수는 30대 초반 한국인 여성이었죠. 그는 유창한 중국어로 한글 자음을 설명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네 자음만 익히면 한국어 읽기의 30%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저는 뒤편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3년 전 이 강의실엔 학생이 6명뿐이었어요. 이젠 42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한 학생과 대화했습니다. 전자공학과 3학년 남학생이었어요. 왜 한국어를 배웁니까? 내년에 삼성전자 인턴십 지원할 겁니다. 한국어 필수라고 들었어요. 어렵습니까? 생각보다 쉽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2주 만에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계획은요? 삼성 선전 공장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중국에 남고 싶거든요. 한국어 할 줄 알면 연봉이 20% 더 높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학생에게 한국어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생존 전략이었죠. 칭화대를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3년간의 관찰이 끝났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었어요. 중국 대학 외국어 교육의 새로운 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를 기록한 분석가에서 이 변화를 지원하는 정책가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보고서를 시작해야 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했습니다. 중국-한국 언어교육협력 모델 연구 2023-2028점. 첫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언어는 관계를 만들고 관계는 미래를 만든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기대였습니다.